네, 안녕하세요. 강남세바란스병원 안철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슐린과 식욕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건강에 있어서 음식이 중요한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된다라는 뜻의 약식동원, 그 약식동원 호르몬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슐린 호르몬을 비만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인슐린이 1921년도에 발견되고, 그때 이제 벤틴과 베스트가 이것을 갖고 22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을 정도로 획기적인 호르몬이었습니다. 이 인슐린이 보통 우리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 보면은 살이 자꾸 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제 당뇨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살이 찔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비만해지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제가 비만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프랑스와 부셰의 에로스의 잠이라는 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아이가 아주 포동포동 귀여운 모습을 갖고 있고, 이때만 해도 아이가 좀 포동포동 살이 찐 모습을 좀 귀엽다고 생각하지, 이거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사실 이제 나이가 들고 현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마른 여성 체형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대의 비너스의 상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작가 미상의 벨렌드로프의 비너스라는 그림인데, 조각인데, 이렇게 풍만한 여성을 우리가 이제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모딜리아니의 소녀의 초상 같은 이 그림처럼 삐쩍 마르고, 이렇게 점점 말라가는 것 쪽을 추구하게 되고, 비만을 갖다가 되게 안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세만 해도 르누아르의 그림을 보게 되면 풍만한 여성들을 이제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비만 여성들도 나도 그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보트로의 그림처럼 활기차게 지내는 경우도 많고, 사실 비만의 역설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비만이 과연 건강한 건가 건강치 않은 건가, 이런 얘기들도 논란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비만하다고 그래서 다 건강치 않은 건 아니고요. 사실은 내장 지방이 있는 비만이 안 좋거든요. 우리가 이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허리가 이렇게 이제 두꺼우신 분들 보면 이제 우리가 복부 지방을 이렇게 짚어보면 이게 두껍게 잡히는 사람이 있고 얇게 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껍게 잡히는 사람은 건강한 편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배는 나와 있지만 얇게 잡히는 사람들은 그 나와 있는 배가 다 내장 지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만이라는 거는 어떤 지방이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지방에서 나오는 지방 호르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이제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에서는 지방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한 거고요. 질병이 생기는 거고요. 되게 이제 피하 지방에 생기는 어떤 비만은 사실 이렇게 건강치 않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스모 선수들 보면 굉장히 뚱뚱하지만 그 사람들이 현역 시절에 보면은 당뇨병이나 비만, 고지혈증 같은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은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뚱뚱한 거는 피하 지방이지 내장 지방은 아니고, 대신에 지방보다 근육이 많기 때문에 지방의 어떤 어떤 영양보다는 근육에서 나오는 좋은 근육 호르몬 마이오카인 때문에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지방도요. 무조건 우리가 지방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착한 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백색 지방이라는 게 있고 갈색 지방이라는 게 있고요. 피하 지방이라는 게 있고 내장 지방이라고 있는데, 내장 지방은 안 좋은 거고요. 갈색 지방은 좋은 지방입니다. 백색 지방은 나쁜 지방인데요. 이런 갈색 지방이 많이 있고 많이 있도록 만들면 건강해지거든요. 그럼 갈색 지방은 어디 있냐면 되게 이제 이런 어깨, 쇄골, 그다음에 겨드랑이 이런 데 있게 되는데, 이런 지방들이 이제 운동이나 어떤 마이오카인 같은 호르몬 때문에 이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변하면서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향적인 모습만 갖고 지방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방도 여러 가지가 있고 내가 건강한 지방의 패턴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게 아까 이런 인슐린과 관계된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슐린이라는 것은 혈당도 떨어뜨리지만
지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쌓이게 해서 인슐린 호르몬이라는 게 되게 비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에서 중요한 호르몬은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이라는 것은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작용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결국 이것 때문에 자꾸 이제 대사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소변을 자주 보고요. 목이 마르고 배고파지죠. 그래서 삼다 현상이라고 하는데 단유, 그다음에 물을 많이 드시니까 다음, 그것도 자꾸 헛헛해서 먹게 되니까 이제 다식, 이 삼다의 증상이 있는 게 당뇨병인데 사실 이런 당뇨병의 삼다의 증상은 반 정도도 안 나옵니다. 되게 모든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되게 좀 애매한 그런 증상들, 피곤하고 뭐 이런 증상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당뇨병 그 자체보다는 합병증이 문제입니다.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당뇨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누가 더 오래 사느냐. 당연히 당뇨가 없는 사람이 오래 살겠죠. 근데 당뇨가 있고 합병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 당뇨가 없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당뇨가 있으면서 합병증이 없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당뇨병은 당뇨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합병증이 문제고 당뇨가 있어도 내가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잘 노력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당뇨병의 그 세 가지의 증상 말고도 다양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증상들은 되게 합병증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뭐 손발이 저린다든지 손에 뭐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따끔따끔 거린다든지 뭐 손발이 뭐 차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합병증의 증상일 수 있는데 우리는 당뇨병에 대해서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어떤 오만한 생각도 갖고 있고 당뇨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편견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진료실에서 처음 당뇨병입니다라고 진단을 하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우울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어떤 이제 패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성격인 차이도 있고요. 당뇨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교육과 또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유전적인 인자 때문에 불안 쪽과 우울 쪽이 갈라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당뇨병에 대한 어떤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지나치게 무시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회복 탄력성을 갖는 게 당뇨병에 대해서는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제 너무 겁먹거나 너무 잘 모르고서 시작하면 당뇨병 관리가 안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불안해지거나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향후에 당뇨병 관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대로 당뇨병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지금 당뇨병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1형 당뇨, 2형 당뇨도 있지만 최근에는 3형 당뇨라고 해서 이 당뇨병과 치매, 알츠하이머 병이 같이 있는 당뇨병도 지금 얘기될 정도로 아직도 우리가 당뇨병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1형과 2형도 굉장히 좀 혼동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아니 저는 당뇨병 환자인데 왜 인슐린이라는 검사를 교수님이 하셨는데 인슐린 수치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인슐린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인슐린이 높은 건 좋지만 이게 과도하게 높다는 건 거꾸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지만 한마디로 인슐린의 오작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생기는 혈당이 올라가는 당뇨병이고요. 2형 당뇨는 성인에서 많이 생기는데 인슐린은 많이 나오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해서 생기는 게 2형 당뇨거든요. 제가 그 당뇨병을 가난에 비유하면 1형 당뇨는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형 당뇨는 돈을 많이 버는데 이걸 갖다가 헛된 데 과소비를 해서 제대로 또 부채가 지고 빚을 지는 게 2형 당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2형 당뇨도 인슐린 저항성이 많아지면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국은 인간은 인슐린 분비와 인슐린 저항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항성이 많아져서 생기는 당뇨병이 2형 당뇨고 분비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게 1형 당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1형 당뇨, 2형 당뇨가 틀리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뇨병을 갖다가 접근할 때는 이 각각의 당뇨병의 특성에 맞춰서 접근하는 색다른 치유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건 당뇨병에서 가장 큰 적은 합병증입니다. 여러분들 합병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당이 너무 높아서 생기는 혼수 상태. 그걸 우리가 고혈당성 혼수라고 하고요. 또 이제 혈당이 높아지면 케톤이 생깁니다. 이 케톤이 생겨서 이제 케토산 혈증. 케토산 혈증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사망할 수 있고요. 또 너무 혈당이 떨어져도요. 저혈당이 무섭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혈당이라는 합병증이 생깁니다. 또 당뇨병이라는 거는 혈관에 포도당이 많으니까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혈관에 이제 이게 동맥경화가 오니까 합병증이 생기죠. 우리 몸의 혈관을 다 이으면 100만 킬로라고 합니다. 100만 킬로라면 엄청난 길이죠. 지구를 2바퀴나 반 돌 정도의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건데 거기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게 혈관합병증이거든요. 이런 혈관합병증들은 여러 가지 이제 혈관의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소혈관 합병증, 또 그 사이즈가 큰 거는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뇨의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에서 혈관이 없는 것이 이제 머리털, 손톱, 발톱뿐이 없기 때문에 온몸에 합병증이 올 수 있는 게 당뇨 합병증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당뇨병 때문에 생기는 게 암이나 치매까지도 우리가 합병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뇨의 합병증은 갑자기 오는 합병증이냐 늦게 오는 합병증에 따라서 급성 합병증이 있고 만성 합병증이 있는데 급성 합병증은 혈당이 갑자기 높이 뭐 400, 500 올라가서 생기는 혼수 상태도 있고요. 저혈당도 있고 만성적으로 생기는 거는 미세혈관 합병증, 대혈관 합병증. 이거는 혈관의 사이즈에 따라서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급성 합병증은 대개 이제 저혈당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허기가 지고 현기증이 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이제 박동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응급조치로 이런 경우에는 당분, 설탕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또 이제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제가 본 환자분 중에서는 혈당이 1200 이상까지 올라가거나 아예 체크가 안 되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혼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혈당이 너무 높으면 이 혈당이 케톤으로 바뀌어서 케토산 혈증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이 굉장히 이제 그 심각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인슐린 주사를 놔서 혈당을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이제 만성합병증은 이렇게 급하게 어떤 상황은 아닌데 이 만성합병증은 혈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혈관의 사이즈가 적은 이제 우리 몸의 혈관들이 제일 먼저 이제 망막의 혈관들이 사이즈가 적습니다. 또 신경도 이렇게 먹여 살리는 혈관이 있는데 신경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또 사이즈가 적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사구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콩팥. 이 콩팥이 결국은 혈관 덩어리인데 이 사구체가 이 혈관의 그 콩팥의 그 사구체를 이루는 혈관도 사이즈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장기 사이즈가 적은 혈관의 합병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순서적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대개는 신경에 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합병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망막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망막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콩팥에 이제 혈관이 문제가 생기는 사구체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당뇨병성 신증. 근데 이 당뇨병성 신증이 거의 이제 미세혈관 합병증의 거의 뭐 마지막 단계에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투석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사실 투석을 하게 되면 삶의 질이 엄청 나빠집니다. 결국은 뭐 일주일에 2-3번은 혈액 투석을 해야 되고요. 혈액 투석을 하기 전까지는 요독이 차서 막 굉장히 힘들죠. 또 이제 투석을 하고 나면 또 물을 빼가지고 또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 일도 못하고 이제 투석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미세혈관 합병증이 이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국은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요, 대혈관 합병증입니다. 대혈관 합병증은 말 그대로 사이즈가 큰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 그런 아까 얘기했던 미세혈관보다 사이즈가 큰 혈관은 뇌혈관, 심장혈관, 다리로 가던 혈관들인데, 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게 뇌졸중이나 뭐 중풍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뇌출혈,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관상동맥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리로 가는 이 혈관에 막히게 되면 이제 그것 때문에 다리가 이제 썩는 당뇨 발휘되거든요. 이 당뇨 발휘되면요, 빨리 이거를 자르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회복이 안 됐을 때 폐혈증이 되기 때문에 뭐 끔찍하게도 절단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한번 이 다리가 이렇게 절단이 되면 반대편 다리가 5년 내에 50%는 또 절단할 수 있는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당뇨 환자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합병증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막으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합병증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합병증을 이해한다는 것은 당뇨병이라는 게 혈관병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당뇨 전 단계에도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 전 단계라고 그러면 혈당이 100에서 126 사이를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복혈당 장애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공복혈당 장애인 경우에 이것도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가 있습니다. 100에서 110까지는 당뇨 전 단계, 당뇨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이 110에서 126은 역시 당뇨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 2단계의 당뇨 공복혈당 장애는 이런 여러 가지 당뇨의 합병증을 이미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뇨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름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이라는 게 소변에서 당이 나오니까 당뇨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소변에서 당이 나오려면 이 공복혈당이 180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당뇨의 진단은 126부터이기 때문에 이미 126과 180 사이의 이 혈당의 상태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사실 이게 혈당이 높아서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거지, 이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뇨병을 당혈병이라 불러야 된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병이 아니라 혈관 내에 당이 높은 병이기 때문에 당혈병이다. 아니면 이 당뇨병의 문제는 합병증인데 이 합병증이 다 혈관 합병증이기 때문에 당혈병으로 불러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당뇨병 환자들을 저는 진료실에 오면은 다 이렇게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요. 검사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당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이 있겠지만 혈관이 깨끗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혈관이 이렇게 두꺼워지거나 심지어 이렇게 피떡이 낀 혈전도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꼭 이 혈당 조절에 비례해서 이런 상태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당뇨병의 주 원인이 인슐린 호르몬인데, 인슐린 호르몬은 포도당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이 인슐린이 마치 택배 기사처럼 세포에 넣어줘서 결국은 혈관 내에 있는 포도당을 일정 수준 100에서 100 이하로 맞춰주는, 식후 혈당은 140 이하로 맞춰주는 그런 호르몬이 인슐린 호르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인슐린 호르몬을 다른 별명으로 혈관 청소부 호르몬이라고 또 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호르몬이 끈적끈적한 포도당을 분해해서 혈관을 깨끗이 청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슐린 호르몬은 혈관 청소부 호르몬이고, 또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가 혈관을 맑고 건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혈관이 이렇게 건강치 않은 습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넥타이를 꼭 맨다든지, 아니면 뭐 허리띠를 꼭 졸라맨다든지, 자꾸 그러다 보면은 또 담배를 핀다든지, 그러면 혈관에 찌꺼기가 더 많이 생기니까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당뇨 조절도 잘 안 되고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당뇨병을 치료할 때는요, 하나만 딥다 잘 해가지고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통섭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 A, B, C, D, E. A는 A1C, 당화혈색소, 그러니까 혈당에 대해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고, B는 블러드 프레셔, 그러니까 혈압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고, C는 콜레스테롤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당뇨병 환자들의 60%는 이 고혈압을 동반할 수가 있고요. 이게 병태생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7, 80%는 고지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A, B, C 이 세 가지의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잘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는 다이어트, 식사를 신경을 써야 되라. 근데 식사도 무조건 칼로리 양만 신경 쓰지 말고 식사의 질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식사의 질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E는 이제 엑서사이즈, 운동을 잘 해야 되는데, 운동도 뭐 어떤 운동이 좋으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운동도 운동의 시간, 강도, 종류, 내가 그 운동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섭적인 치료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식사에 대해서는 저는 꼭 하루에 3번 먹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식사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2번 먹거나 아침을 거르거나 간헐적 단식, 1일 1식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당뇨병이라서 이 인슐린은 하루에 이렇게 3번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정 안 되면 삶은 계란하고 견과류라도 먹어서 뭔가 이 지금부터 이제 인슐린이 나오게끔 시동을 거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3번 정규적인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당연히 골고루 균형 잡힌 영양소를 드시는 게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당뇨병 환자들 처음에 진단받으면 나는 이제 채식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고요. 사실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가 물론 돼지고기 섭취보다 좋긴 하죠. 그렇지만 이 고기, 소고기도 너무나 기름기가 많은, 포화지방이 많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단백질이라는 게 L카르니틴이라고 해서 이런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먹어줘야 사실은 이제 인슐린의 그 생성이, 합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적절한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단순당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나 이런 비타민 B, C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은데, 사실 이 뭐 고기도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게 아니라 거기에 부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닭고기도 닭껍질하고 뭐 닭다리하고 날개하고 이런 모든 그 부위에 따라서 틀리고요. 이걸 또 어떻게 조제해야 되냐, 삶아 먹느냐, 튀겨 먹느냐, 구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음식의 성분이나 이런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운동도 내가 이제 유산소 운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지만 근력 운동을 저는 이틀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뭐 1시간 반 정도 내가 운동 프로그램을 잡으면, 오늘은 유산소 운동하고 잠깐 근육 운동을 하지만 내일은 이제 유산소 운동을 좀 줄이고 근육 운동을 많이 하고, 모레는 다시 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 운동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격일로 근육 운동을 해야 근육이 이제 일단은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근육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개념을 갖고 자기 습관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뭐 사람들은 운동을 하라고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하면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러고, 운동하려면 또 피트니스 센터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운동은 우리가 왜 짜투리 운동이라고 해서 틈틈이 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사무실이 4층인데 4층까지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뭐 계단 걷기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한두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다든지, 그 정도로 자기가 운동을 틈틈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수영이랑 운동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운동의 종류를 보면요, 수영이라는 거를 10분 정도 하는 칼로리가, 뭐 빠르게 걷기는 10분이면 똑같이 칼로리가 소모된다는 거죠. 3분은 물론
천천히 걸으니까 30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걷기를 언제든지 우리가 운동화만 있으면 사무실에서 또 갈아 신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빠르게 걷기가 또 좋은 거는 뭐냐면요. 이게 심폐기능이 좋지 않거나 또 아주 좀 비만한 사람들은 당분간은 빨리 뛰게 되면은 관절에 무리가 있고 또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이 빠르게 걷기가 조깅하는 것보다는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 빠르게 걷기 같은 운동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운동을 내가 할 시간이 없다. 운동에 어떤 시설을 가야 된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또 의자를 좀 어떤 의자를 앉는지 또 앉는 자세가 어떤지 또 가끔 또 서 있는 게 이게 내장 지방 쌓이는 걸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시다가도 1시간에 5분 정도는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알람을 보내서 자기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는 그런 어떤 인터벌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슐린 호르몬하고 상극이거든요. 인슐린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지만 혈당을 떨어뜨리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식욕을 저녁에 자기 전에 많이 하는데 이런 반식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한테 그 스트레스를 떨어뜨릴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던지고 싶은 건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혈당 조절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당아래 숙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1% 떨어지면 당뇨병과 관련된 사망이 21% 줄어들고요. 당아래 숙소가 1% 줄어들면 심근경색이 14%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아래 숙소가 1% 떨어지면 미세혈관 합병증, 아까 얘기했던 뭐 신경병증, 망막증, 신장 투석하는 콩팥병 이런 게 37%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 떨어지면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사지절단이라든지 이런 대혈관 합병증이 43%나 줄어든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근데 이게 혈당 조절을 열심히 해도 합병증이 오는 사람이 있고요. 진료실에서 보면 혈당 조절을 열심히 안 해도 합병증이 안 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혈당 조절을 안 하는 사람한테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닌데 분명 저는 이 당뇨병을 열심히 우리가 왜 시험 봐서 볼 때도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더 성적이 잘 나오는 것처럼 약간 이런 어떤 특수한 예들이 있다는 거죠. 사례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인슐린 저항성하고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당 독소라는 게 있습니다. 당 독소라는 건 우리가 이제 어드밴스드 글라이케이션 엔드 프로덕트라고 해서 후기 당화 산물, 쉽게 얘기하면 당 독소, 당 찌꺼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당화의 숙소도 이 헤모글로빈에 붙어 있는 포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에 붙어 있는 혈당이 높아서 거기에 붙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독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AI가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당뇨병 환자들의 패턴을 나눌 수는 있게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당뇨병 환자들을 그냥 하나로 이렇게 마치 무 자르듯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당뇨병 환자들이 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리스의 프로크스테스라는 그 강도가 사람의 그 키가 큰 사람은 침대의 길이에 맞춰서 잘라서 죽이고 작은 사람은 늘려서 죽였다는 그런 얘기처럼 당뇨병 환자들이 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혈당이 200이다, 300이다. 그 당뇨병 환자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인슐린 분비와 인슐린 저항성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당화 혈색소 말고 당독소가 어떤지 이런 걸 갖고서 이 당뇨병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0사람의 당뇨병이 다 틀리다. 이런 개념으로 각각에 대한 맞춤형 치료. 같은 값이면 그냥 뭐 인슐린 주고 그냥 혈당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약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는 인슐린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흡입형 인슐린, 그리고 뭐 인슐린도 이렇게 패치를 붙여서 하는 것도 개발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사실 소장 호르몬으로 기반으로 한 GLP-1 그 약제,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DPP-4 억제제, 여러 가지 약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계속 당뇨병을 완치하기 위해서 췌장 이식이니 췌도 세포 이식이니 제가 예전에도 연구했던 인슐린 유전자 치료법이라든지 또 줄기세포 연구도 제가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건 눈밑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베타세포처럼 만들어가지고 정맥에 주는 그런 줄기세포 연구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이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당뇨병을 그냥 친구처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치료가 곧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나올 때 이미 나는 합병증이 생겨버리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친구처럼 이게 우리도 왜 사람을 사귈 때 처음 만나면 어색하고 그렇지만 친구처럼 잘 지내면 결국은 이제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당뇨병과 동행하라. 친구처럼 지내라는 거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아무리 좋은 약보다도 생활습관 교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사실 이건 DPP-4 연구라고 DPP 연구라고 이제 다이아베티스 프리벤션 프로그램이라는 미국에서 했던 연구인데 재밌는 연구입니다. 우리가 그냥 당뇨 전 단계 환자를 아무 그 플라세보 약을 주고요. 어떤 사람은 약물, 메포민이라는 약을 주고 어떤 사람은 생활 습관을 개선시켰더니 오히려 이 약물을 준 사람보다 생활 습관 개선하는 사람이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니 해도 약보다는 생활 습관 교정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왜 학교 갈 때도 예습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는데 책가방만 갖고 왔다 갔다 하면 성적이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당뇨병을 잘 이해하고 반의사가 돼서 당뇨병 관리를 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화두는요. 우리가 인슐린만 잡으면 당뇨 치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혈당만 잡으면 혈당을 잘 잡는 거는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요. 인슐린을 잡으면 당뇨 치료에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뇨를 일으키는 그 호르몬들이 인슐린만 있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소장 호르몬도 있고요. 근육 호르몬도 있고요. 뇌에서 나는 먹기 싫은데 자꾸 먹으라고 하는 호르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식욕 호르몬들 때문에 사실은 혈당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는 이런 8가지의 호르몬이 중요한데 우리가 성적을 올리려면 그것만 잘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고 골고루 잘해야 이게 우리가 각각의 어떤 등급이 올라가듯이 이 8가지의 호르몬의 균형이 중요하고 역시 당뇨병도 호르몬 질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혈당 조절보다는 호르몬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환자분들도 교수님 제가 어저께 그냥 깜빡 또 모르게 또 라면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야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내 식욕 호르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건 식욕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러면 식욕 호르몬이 뭡니까? 그러는데요. 우리 몸의 식욕 호르몬은 3가지, 저도 그래서 삼총사라고 하는데 그렐린, 렙틴, 소장 호르몬. 소장 호르몬은 이제 GLP-1이라고 그러죠. 에리직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허기를 조절을 못 해가지고 집의 재산들을 다 팔고 심지어 딸까지 팔아서 자기의 식욕을 채웠다는 그런 전설의 그 사람인데 그만큼 식욕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그림 아시죠? 그 르네 마그리트의 마술사라는 그림인데요. 점잖은 신사가 보면 막 이 고기를 쓸면서 빵도 먹고 허겁지겁 와인도 먹고 그만큼 이제 이 식욕 호르몬이 준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식욕 호르몬 때문에 사실은 저녁을 먹었는데도 라면을 꼭 먹어야 되는 어떤 거짓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욕이라는 게 2가지 방향으로 가는데요. 식욕을 난 배가 고프니까 사실은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먹으라고 하는 호르몬은 아까 얘기했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하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이제 그만 먹어. 난 배부르니까 라는 호르몬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그렐린과 렙틴의 균형이 잡혀야 우리가 이제 제대로 호르몬 균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균형이 깨지면 이제 막 폭식을 하게 되고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요, 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가 비어 있으니까 좀 더 먹어라 라는 신호를 그렐린 호르몬이 위에서 분비돼서 뇌에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지방세포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포에서 이제 지방이 많이 들어왔으니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렙틴이 보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이 깨지게 됐을 때 식욕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다른 식욕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이 소장에서 나오는 이 식욕 호르몬을 GLP-1이라고 하는데, 이 GLP-1 호르몬이 재밌습니다. 조금 나오면 이게 이제 위에 운동을 갖다가 더디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더 나오면 이제 더부룩하다는 느낌에서 혈당이 떨어지고요. 더 많이 나오면 식욕을 억제하고 지방이 이제 없어지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로도 당뇨 치료제로 나왔다가 비만 치료제로도 나와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체중을 24kg 뺐다고 기적의 비만 약으로 했던 그 약이 위고비가 바로 이 GLP-1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만의 문제, 결국은 이런 식욕 호르몬의 문제는 아까 인슐린은 당뇨병을 일으킨다고 했지만 이 식욕 호르몬의 문제는 비만을 일으키고 과식을 하니까 결국 대사증후군이 되거든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허리둘레가 많이 나가고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적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압은 높고 공복 혈당이 126이 아니라 여기서는 100입니다. 그만큼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이 대사증후군을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사증후군에 잘 걸리느냐?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사무종사자가 영업하는 사람이나 농수산업하는 분보다 한 2배 이상, 2배 정도 걸리고요. 전업주부들, 비전업주부에 비해서도 1.8배 이상 이 대사증후군이 잘 생기고요. 어릴 때 좀 뚱뚱했던 분들, 유전적으로 좀 이런 취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에 잘 걸리거든요. 또 나이가 들면 내장지방이 쌓이면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분비는 떨어지니까 이 대사증후군이 잘 생깁니다. 40대는 한 40% 정도 생기고요. 60대는 한 60% 정도 생길 정도로 이 나이에 따라서 이 대사증후군은 계속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거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이 나쁜 사과나무의 뿌리 같은 건데, 이게 생기면 비만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고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문제는 운동 부족, 스트레스도 있지만 과식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욕 호르몬 관리를 잘 해야 인슐린 저항성이 잘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이런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엔진이 베타세포가 인슐린 분비량이 서양에 비해서 절반 내지는 한 7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도 마치 소형차 엔진에다가 대형차 차체를 얹은 것처럼 덜덜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인슐린 호르몬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식사의 양이나 종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대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암하고 치매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의 데이터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갈수록 당뇨도 생기지만 캔서도 생긴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우리 연세대에서 연구했던 건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사실은 여자들은 유방암, 남자들은 전립선암, 그리고 남녀 공이 대장암, 췌장암이 잘 생긴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운동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르몬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렇게 비만한 사람들을 약물로 치료하다 보면은 요요가 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식욕 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들을 잘 관리하면서 이 다이어트라는 호르몬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했더니 이 비만 환자들이 엄청나게 체중이 빠지고 요요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거기에 핵심은 식품을, 아까 오늘 그 주제가 약식동원이라고 했는데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식사도 예를 들면 당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에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당지수라고 하거든요.
비가 많이 와도 이 강수량이 문제가 아니라 단위 시간에 비가 막 쏟아지는 소나기가 더 문제인 것처럼 결국 칼로리가 같다 하더라도 급격히 혈당이 올리는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감자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요. 고구마는 오히려 천천히 오릅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고 그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고 또 음식도요. 음식의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 요즘 거꾸로 식사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당지수 개념에서는 이런 거꾸로 식사라든지 이런 당지수를 갖다가 이렇게 저는 평균 당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지수를 갖다가 이렇게 물타기 하는 그런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과일도요. 딸기 같은 과일은 당지수가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박 같은 과일, 감 같은 과일은 당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일을 먹더라도 우리가 당지수가 낮은 과일, 당지수가 낮은 식품, 또 이 당지수는요,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생고구마가 당지수가 있다면 이걸 구워 먹거나 삶아 먹었을 때 삶아 먹으면 당지수가 좀 올라가고요. 구워 먹으면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먹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부위를 먹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식욕 호르몬의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욕 호르몬에서 제일 나쁜 거는 당지수가 높은 음식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라면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백설기, 저희가 실험한 바에 의하면 백설기 같은 게 혈당이 더 빨리 오르고 인슐린 분비의 변화가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급격히 오르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잡곡밥, 백설기, 라면, 피자 이렇게 보면은 혈당 스파이크 면에서는 백설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이 설탕이 많은 음식, 빵, 면, 뭐 이런 것들이 안 좋고 국수, 감자 이런 거, 감, 수박, 튀긴 거 이런 것들이 안 좋고요. 반대로 당지수가 낮아서 식욕 호르몬에 약이 되는 음식은 잡곡밥이라든지 콩, 칼슘이 있는 식품은 인슐린 분비를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유, 멸치, 시금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또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아까 얘기했던 이 평균 당지수를 낮춥니다. 그래서 좀 내가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될 때 이런 뭐 양배추나 미역 같은 거랑 같이 우리가 먹게 되면 평균 당지수가 떨어지고요. 또 물은 우리가 이제 1.5리터 이상 먹어야 인슐린이 기능을 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식욕 호르몬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분 좋게 먹으면 칼로리가 제로라는 말이 있듯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왁자지껄 이렇게 먹다 보면 아무래도 빨리 먹게 되거든요. 빨리 먹게 되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20분이 지나야 나오는데 너무 빨리 먹으면 렙틴이 나오기 전에 식사가 다 끝나버리면 이미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공연절의 왕이라고 이제 요르단스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막 보면은 막 우리 회식 분위기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먹고 막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면 아무래도 당지수가 또 높은 음식들이 많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굉장히 식욕 호르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식욕 호르몬의 문제를 균형을 잡는 십계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 거르지 마시고요. 규칙적으로 먹고요. 그리고 20분 이상 식사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면 그렐린의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또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사하고 관련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명상, 웃음, 칭찬 이런 것들이 세로토닌 분비를 많이 생겨서 결국은 렙틴이라고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의 기능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힘들지 않을 정도로 운동하기.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렐린의 충동성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그냥 참지 말고 뭐라도 좀 먹어야 그렐린이 또 반동해서 올라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야근하거나 밤샘 근무하게 되면 이 충분치 못한 수면은 밤 사이에 그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은 르누아르의 뱃놀이 일행의 오찬인데요. 아까 그 그림에 비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평화로워 보이고 되게 좀 화목해 보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천천히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당지수가 낮은 그런 어떤 과체류로 이렇게 구성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식사를 하시거나 이럴 때도 이게 내 어떤 호르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식사 관리를 하신다면 사실은 이제 인슐린, 식욕 호르몬 이런 걸 통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몇 가지 들어오셨는데요. 스테로이드가 혈당을 올리는 이유는 스테로이드라는 게 다 코티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신피질 호르몬인데요. 이거 자체가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대항하기 위해서 혈압도 올리고 혈당도 올려서 스트레스를 대항하게 하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거나 복용하면 혈당이 오르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는 흡수가 안 돼서 이렇게 혈당과 혈압이 오르지는 않은데 너무 많이 바르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고를 바를 때는 손가락 한 마디 이상 바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당히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렌지볼이란 분이 좀 질문을 하셨네요. 당알 숙소는 정상인데 식후 혈당이 높다. 당부화 검사에서 200까지 나왔는데 당알 숙소는 5점 정도로 정상이라고 방치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방치해도 되는가? 2단계에서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당알 숙소가 정상이어도 합병증 위험이 높을까? 당부와 당알 숙소 어느 것이 더 신뢰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약을 받을 수 없는가? 지금 이 오렌지볼의 그 상황은 이게 당뇨병입니다. 우리가 이제 당뇨부화 검사에서 200이 나오면 당알 숙소가 5점이라고 해도 이거는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공복 혈당 때문에 당뇨로 진단받는 사람도 있고요. 당뇨병을 진단받는 스토리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식후 혈당 때문에 이 당알 200이 넘어서 지금 오렌지볼처럼 당뇨병을 진단받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당알 숙소가 높아서 당뇨병을 진단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고요. 식후 혈당이 200 이상이면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고요. 당알 숙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 당알 숙소라는 거는 지금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의 어떤 그 혈당의 평균치고요. 대신에 공복 혈당, 식후 혈당은 조금 더 이 일찍 혈당 상태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복 혈당을 그 중간고사라고 그러고 식후 혈당을 기말고사라고 그러고 당알 숙소는 내신 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하나 다 잘해야 되겠죠. 근데 특히 그럼 어느 게 더 문제냐? 저는 이제 공복 혈당보다는 식후 혈당이 높은 당뇨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00 이상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합병증 올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당뇨병이니까 약을 받을 수 있고요. 아마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공복 혈당은 정상이지만 식후 혈당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어프로치 접근을 해서 거기에 맞는 약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당뇨 약제도 공복 혈당을 더 좀 잘 떨어뜨리는 약이 있고요. 식후 혈당을 더 잘 떨어뜨리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그 관련된 처방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피부 질환을 최소 용량을 복용하는데 혈당이 높인다. 그래서 이 약이 인슐린 작용을 못하게 해서 혈당이 오른다기보다는 이 코티졸이라는 이 약은 그 자체가 이제 혈당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압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일에 그 피부 질환으로 먹는 약 중에서도요. 이 약의 용량보다는 또 그 약 자체가 상당히 이제 강도가 또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니시는 피부과에서 지금 이제 당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피부 질환 때문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안 받을 수 없다면 그런 것들을 좀 상담해서 처방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질문을 받고요. 또 다음 강의가 있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